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국어의 신국어의 신홍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 소방직 국어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출제 경향을 파악했으면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떤 유형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물론 어떤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근거는 2018년도, 2017년도 또는 기타 등등의 연도를 살펴보면 2019년도의 시험 유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2018년도 우리가 4월 달에 시험 본 소방직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한 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의 시험 소방직보다는 좀 쉬웠다는 겁니다. 2017년 4월 달 시험 문제가 약간 상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2017년 후반기 10월 달에 시험 본 시험이 중,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시험 본 것도 중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17년 4월 달을 기준으로 약간 조금 쉽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그 쉽다는 기준도 여러분들 공부를 한 학생에 대한 기준 잣대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국어는 양이 방대하고 쉽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럼 2018년도에는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왔을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칠판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출제 경향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보면은 문학과 문법과 어휘 크게 세 파트를 나눈다면, 물론 비문학까지 하면 네 파트가 되겠죠. 자, 근데 소방직은 다른 직급과 다르게 특히 유달리 많이 내는 시험은 문학입니다. 문학이에요. 그래서 기본 점수, 만약에 내가 목표를 잡는다면 한 70점 정도를 목표를 잡는다 학생이 있다면 문법이 중요하죠. 문법을 다 맞는다면 최소 70점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8, 90으로 넘어가려면 문학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직은 다른 직급보다 특히 운문 출제 경향이 많은 게 소방직이에요. 자, 그리고 소방직만의 특징이란 뭐냐면은 당연히 한자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한자가 없다는 건 얼마나 큰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줍니까? 한자는 없습니다. 근데 한자어와 관련된 한자성어라든가 그리고 어휘 부분은 나올 수는 있죠. 실질적으로 한자성어는 계속 좀 출제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문법도 우리가 다른 소방직을 제외한 다른 직급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같은 의문 현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이소리 현상이라 하더라도 소방직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급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그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개념까지도 예외적인 현상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소방직은 기초적인 것에서 계속 응용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1년 정도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기초든 기본이든 심화 수업이든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면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으면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시험이 한 달 남았지? 자, 나는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초는 공부를 했어. 이제 중요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까 해서 그동안 어려운 것들 있죠. 어려운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어려운 것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한 달 남았으면 우리가 자주 틀리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 고난도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다시 외우고 다시 푼다는 것에는 소방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소방직은 문제를 분석하면 대부분 기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초란 말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초는 기본에 해당되는 거지 쉽다는 뜻과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기초도 어렵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쉽다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 맞아, 언어는 이거였지, 문학의 종류는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문학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정세는 뭐뭐가 있지, 그리고 예사소리는 뭐뭐지, 된소리는 뭐뭐지, 파열음은 뭐뭐지.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 지나면 다 알아요. 이제 지겨워. 또 학원에서나 또는 혼자 공부할 때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그럼 그 어려운 문제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의외로 나중 됐을 때 그 기초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덜컥 문제 풀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답을 못 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죠.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예를 들면 전기문의 특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전기문의 특성은 예를 들면 예술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훈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성을 두고 있어요. 막 등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문학성을 띠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얘기를 하겠죠. 근데 수업 들을 때는 뭐 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문제를 보니까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들을 때는 다 이해하는데 6개월 뒤 딱 시험을 치면 그 문제가 나와버렸죠. 다음 중 전기문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허를 찌른 겁니다. 허를 찔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방직은 다른 직급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면 다시 앞장부터 작은 거라도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외울 필요 없죠. 쉬운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계속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봅시다. 문학이 2018년도에는 8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학의 8문제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도 8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2017년은 좀 약간 특이하게 좀 문제가 수준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6에서 8문제는 계속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운문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낼 때마다 꼭 하나는 기본 이론을 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그 우리가 전기문의 특성이 아닌 것 이런 얘기. 자,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올해는 문학의 4대 갈래 중 잘못된 것 찾는 거죠. 문학의 4대 갈래가 뭐죠?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들이 있어요. 자, 저도 말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정 갈래는 뭐뭐고 서사 갈래는 뭐뭐다. 특히 가사 같은 경우에는 서정과 서사적 요소가 있지만 교술 갈래입니다. 여러분 하고 저도 많이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열심히 잘 들으시다가 이제 6개월 지나서 7개월 시험을 치니까 그 너무나 당연히 아는 거니까 뭐 그거는 가볍게 넘어가다가 작품 위주로 공부하셨는데 그게 탁 문제가 나와버렸죠. 자, 올해 시험이 그랬죠.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시험 막바지 준비에는 오히려 다시 1장부터 소설책 읽듯이 쭉쭉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것이 있었지라고 공부하는 게 소방지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좀 세밀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보통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나오는데 이번에 특히 고전문학이 좀 많았어요. 고전문학이 처음에 많았는데 자, 현대문학은 보통 그 소방직은 시가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크게 두 파트가 나와요. 정서 태도를 묻는 문제 아니면 시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를 공부하실 때는 이 시의 정서가 뭐지? 이 시의 태도가 뭐지? 이 시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뭐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시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엄청 많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럼 그 교과서에 어딨냐면은 보통 물론 수업 시간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마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를 다 읽어줍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시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대비는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학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소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소설은 가장 많이 제일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 시점이 뭐냐, 갈등의 종류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자 위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 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제의식 등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소설은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구조나 주제의식과 시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만 계속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읽어 나가신다면 충분히 소설 문제는 우리가 대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좀 우리가 이번 올해 2018년도 문학은 좀 약간 일반적인 지문이 나오지 않았나. 전부 다 모든 전 지문들이 교과서에 다 있는 지문들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비문학인데요. 올해 좀 특이한 점은 비문학이 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16년은 5문제가 나왔어요. 2017년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상반기는 3문제가 나왔, 하반기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화법 장문까지 합치면 4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데 2018년이 유달리 좀 적게 나온 편입니다. 그죠? 적게 나왔는데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그 윗글의 사실적 사고 문제가 올해 출제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윗글을 읽고 다음 중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즉 사실적 사고 문제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으면 각 지문마다 만약에 문단이 두 개가 있으면 각 지문마다 중심 내용을 찾아서 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한번 확인해보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장문 문제가 요즘 다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화법과 장문이란 표현은요,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법과 장문은 대학 수능 시험으로 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계획을 해야 되겠죠.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되고 태고를 다듬기를 해야 됩니다. 그 각각의 문제마다 5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대학 수능 시험인데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2017년부터 화법 장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화법 장문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프, 도표와 그래프 문제가 있죠. 도표와 그래프 문제라든가 또는 조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3가지 조건을 줄 테니 그 조건에 맞게끔 글을 쓴 것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그죠? 또는 고쳐쓰기 문제라든가 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다 화법 장문 문제입니다. 또는 화법 같은 건 대화니까 다음 중 두 사람의 대화 중 대화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이 대화를 중재하는 사회자 역할로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화법 장문 문제인데, 화법 장문 문제는 소방직에서 잘 다루지 않다가 2017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화법 장문은 원래 2015년부터 우리가 구급 행정지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국가직 시험 문제 출제되다가 2017년부터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같이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기출 문제는 소방직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직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소방직은 1, 2년 차이를 둬서 그 형태를 계속 답습해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015년에 국가직 시험 문제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1, 2년 지나면 그 새로운 유형은 소방직의 유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2017년 상반기에 화법 장문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경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경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화할 때, 즉 화법이죠. 화법 문제인데 대화할 때 어떤 경률로서, 경률은 어떤 규칙이라는 뜻인데 어떤 경률을 해야 되느냐, 그 대화의 경률, 요령의 경률, 태도의 경률,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어떤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다가 2016년도에 국가직 시험 문제 그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오니까 2017년도에 소방직도 그걸 내 문제가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국가직과 소방직은 계속 연동이 되는데 그 연동이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화법 장문이다. 그래서 화법 장문은 계속 출제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화법 장문은 크게 유형이 도표와 그래프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조건을 던져 주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조건 내에 문제를 푸는 방법, 자, 이 부분,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것, 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가 맞지 않는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화법 장문 문제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문제 유형은 올해도 계속 출제가 되었고, 자, 문법이죠. 문법은 모든 직급에서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문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아시면 그 다음 연도 문제 출제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순환의 논리라 그래요. 순환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문법은 종류가 처음에 가장 제일 작은 의문부터 가장 큰 단인 문장까지를 나누어 본다면 의문과 음절은 우리가 의문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형태소와 단어는 형태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절과 문장은 통사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고전문법이 있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의미론이 있어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 안에는 띄어쓰기가 있고 표준 발음법이 있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문법의 종류를 먼저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놓고, 자, 예를 들면 의문론에서도 보통 우리 의문론이라고 한다면 크게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의문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의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 올해도 2018학년도에도 의문과 의문 변동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파일음을 찾는 문제라든가 또는 의문의 변동, 교체냐, 축약이냐, 탈락이냐 찾는 문제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관적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의문 변동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올해가 사이스루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는 사이스루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스루 현상 말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있어. 탈락이 있어. 축약이 있어. 그러면 올해가 제가 만약에 2017년도에는 교차가 나왔어요. 만약에 탈락이 나왔다. 2018년에는 교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축약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예상하기 위해서라도 문법은 큰 기준부터 내가 지금 문법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문법의 종류는 어떠한지를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문법 문제 첫 출발점입니다. 자, 올해 문법은 뭐 일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이 뭔데? 의문의 변동이 뭔데? 다음에 형태론이 나왔죠. 형태소의 개수, 형태소의 개수가 3, 4년 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올해 출제가 됐어요. 실질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냐, 자립 형태소 개수가 몇 개냐라는 형태의 문제죠. 보통 이 문제는 3, 4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올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했죠. 올해 출제될 것이라고. 저도 물론 강조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출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형태소 다음에 나오는 게 단어 형성법이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합성어 파생어는 16년 17년 계속 출제되었다가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대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형태소의 개수가 출제되었다는 거죠. 그죠? 형태소 개수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리고 나서 품사가 나오죠. 품사는 매년 나오죠. 동사냐 형용사냐. 특히 동사와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관형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특히 관형사와 관형어, 형용사와 관형어, 요 세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올해 통사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통사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이죠.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 이거 문장의 종류 같은 통사론 문제는 한 2, 3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올해 또 처음 또 출제가 되었어요. 처음은 아니죠. 올해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순환의 논리를 적용하니까. 그래서 통사론은 아는 문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으니 맞춤법과 표준 발음은 계속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 순환의 논리라기보다는 계속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고, 대신 한글 맞춤법을 제외한 정통 문법이 있죠. 금방 말씀드렸던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은 순환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내년에 그 문제 대신 그 문제와 관련된 그 문제와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분석해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나올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조금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문법입니다. 자, 고조문법 보세요. 지금 2, 3년 시험 3번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 번 출제되었을 때 좀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출제되다가 그러고 나서 올해 또 출제가 되었죠. 자, 순환의 논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2년 동안 출제가 안 되었다면 3년째는 출제될 위험이 높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올해는 고조문법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문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 파트. 즉 이론 파트라면 이런 경우이죠. 초성이죠. 자음을 만든 원리가 뭐죠? 그리고 모음을 만든 원리가 뭐죠? 병서자가 뭐죠? 연서자가 뭐죠? 합용병서가 뭐죠? 각자병서가 뭐죠? 이런 개념들을 묻는 겁니다. 근데 소방직은 개념들을 잘 물어요. 소방직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념을 잘 묻습니다. 그냥 된 소리가 뭐죠?
자, 다음 중 파열음이 아닌 것은 뭐죠? 이런 단순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소방직 문제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초적인 내용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병서자가 뭐죠? 연서자가 뭐죠? 순경원 피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개념 묻는 문제가 올해가 출제되었죠. 그러면 개념 묻는 문제 말고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개념 묻는 문제가 냈다면 다음에는 이번에는 적용 문제가 나오겠죠. 즉 어떤 지문을 던져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소방직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2014년 이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훈민정음 세종 훈민정음 어제입니다. 나라 말씀에 뒷국에 달아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있죠. 자, 그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파트 지문을 딱 던져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줄을 친 다음에 기역은 무슨 현상, 니은은 어떤 내용, 디귿은 뭐지? 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 되겠죠. 자, 이 두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고조문법의 큰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첫 번째 유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찾는 거. 그냥 기본 연서자가 뭐냐? 기본자가 기본자는 몇 가지가 있냐? 예를 들면 15세기 당시 글자를 만들었을 때 기본자가 아닌 것은 이런 기본 내용. 자, 이런 문제가 소방직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되고 올해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자성어죠. 한자성어는 보세요. 이거 징검다리, 전형적인 징검다리죠. 띵동.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와, 그 다음은 0이 되겠네.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게 2014-5년 이전에는 한자성어는 매번마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은 어차피 어휘는 무조건 출제되어 있습니다. 출제를 해야 돼, 어휘 문제는. 근데 그 어휘가 속담이냐 관용어냐 또는 한자냐 한자어냐 순수 어휘냐 아니면 한자 성어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휘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는 물론 한자 성어 대신 관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어휘는 나오죠. 근데 소방직은 한자 성어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직급도 한자 성어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소방직의 한자 성어의 차이점은 소방직은 그냥 한자를 내지 않아요. 꼭 문학과 연관시켜냅니다. 이런 경우죠. 어떤 시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시조를 던져주고 다음 중 이 시조와 맞지 않는 한자 성어는 소설을 하나 던져주고 다음 중 이 소설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자, 이런 식 파트니까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그럼 내가 한자 성어가 너무 약해요. 선생님 저 한자 성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기본 책을 보니까 전부 다 한자 성어가 뭐 6, 7 아니죠. 10몇 페이지나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소방직은 문학 문제가 참 많이 나온다 그랬죠. 문학이 다른 직급보다 한 20-30% 더 많이 냅니다. 특히 운문이 많이 내는데 자, 문학이 많다 보니 문학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그러니까 문학 시간에 예를 들면 고전 문학 시간에 우리가 문학 지문 분석하겠죠. 그럼 고전 문학 시간에 지문 분석할 때 당연히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한자 성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그러면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벗인 줄 어이 아리. 물론 이거 자연친화적인 내용이죠. 백구는 흰 갈매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드린 게 이거 무라일체입니다. 말씀드리죠. 이 무라일체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막 어려운 한자 성어를 하기보다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심청이가 너무 가난해서 또 누가 너무 흥부전에서 흥부가 매품을 팔기 위해서 관용으로 넘어갈 때 가난 타령을 합니다. 가난 타령할 때 이때 우리가 또 하겠죠. 야, 이거 참 얼마나 가난하니 너무 힘들지 않아? 이게 바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야. 그래서 관련된 사자성어가 하고 막 얘기하겠죠. 가정맹오호가 있어. 하고 등등등 많은 걸 얘기하면 그때 그 사자성어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성어는 독립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방직 한자성어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연동시켜서 한자성어를 공부해도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자, 이런 우리 나머지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2019년도 입시 예상 경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나마 올해 2018년도 소방직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을 짧게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그렇다 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까가 또 궁금하죠. 이거 우리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의 논리를 겪는다고.
순환의 논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물론 순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줄기차게 나오는 문제는 있어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 맞춤법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글 맞춤법도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문법부터 먼저 할게요. 문법 먼저 나오니까 문법부터 얘기해 봅시다. 올해 제가 아까 나왔던 올해 2018년도에 나왔던 문법 문제가 의문 찾기 문제 또는 의문 변동 중에서 교체가 나왔죠. 교체와 탈락이죠. 탈락이 나왔죠. 자음군 단순화가 나왔죠. 다음에 형태소 개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다음에는 품사 묻는 문제가 나왔죠. 다음에 아는 문장이 나왔어요. 다음에는 표준 발음법이 나오고 다음에 맞춤법이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나와요. 예를 들면 의문 변동은 계속 나오죠. 근데 의문 변동도 다시 세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제가 뭐 딱 집어서 이게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는 탈락이 나왔으니 2019년도에는 아마 첨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첨가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물론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은 비슷하니까 사이소리 현상 문제가 또 물론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사이소리 현상은 이전까지 계속 출제됐던 문제인데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는 아하 다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라는 게 우리가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입니다. 첨가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죠? 축약이죠. 그러면 이번 2019년대는 축약과 첨가가 공부해야 될 목표점이 되는 거고, 그죠? 자, 다음에 형태소 넘어갈게요. 형태소 올해 시험 문제는 그 형태소 개수가 나왔습니다. 형태소 개수가 나왔으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서방지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 형성법은 올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단어 형성법이 합성어, 파생어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형태소가 한번 출제되었으니 안 나오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게 형태소보다는 이제 단어 형성이 되겠죠. 즉 합성어와 파생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론 합성어와 파생어는 2017년도에 나왔어요. 돌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그때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찾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는 파생어를 좀 더 잘 보셔야 되겠죠. 파생어를 공부하실 때 우리 IC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어가 직접 분석. 때밀이 같은 경우는 때를 밀다에다 뒤에 이가 붙었죠. 이게 세 개가 같이 붙은 거, 세 개가 같이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봅시다. 품사는 계속 나와요. 품사는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품사는 계속 나와요.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기본이니까, 문법이 기본이니까. 근데 올해는 뭐 품사가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품사가 바뀌어도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아시고, 다음에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해야 돼요. 관형어는 물론 문장 성분입니다만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품사는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통사론 넘어가도록 하죠. 올해 2018년도 통사론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통사론은 뭐가 있냐 그러면 통사론은 문장의 종류가 있고 문법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의 종류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이 파트예요.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문장 성분도 있습니다. 문장 성분은 뒤에 어자 붙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는 문장의 종류가 나왔으니 2019년도에는 오히려 문장 성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문장 성분은 뒤에 어자 붙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입니다. 그러면 서술에서 우리 한 자리의 서술어, 두 자리의 서술어, 세 자리의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필수 부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 성분 중에서 특히 자릿수, 개수 파악하는 걸 특히 유념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017년 상반기에는 높임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 요소라는 게 있어요. 같은 통사론 중에 문법 요소가 있는데 문법 요소는 뒤에 법자가 붙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동법, 피동법, 높임법, 부정법,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2017년 높임법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그리고 기껏해 2018년도에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높임법을 한번 나왔어요. 2017년도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또 나올 수는 있죠. 1년 건너뛰었으니까. 1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신경 써야 될 건 사동법과 피동법과 부정법이라는 거죠.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특히 사동, 피동은 한동안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넘어가죠. 한글 맞춤법은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문장 부호,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에는 로마자 표기법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는 맞춤법 문제가 나왔어. 그럼 맞춤법은 계속 나오니까 뭐 올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만은 그 로마자 표기법이 나오고 맞춤법이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뭐가 남았습니까? 띄어쓰기가 남았어요. 뭐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띄어쓰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띄어쓰기 출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띄어쓰기 될 확률이 높고, 다음에 문장 부호 있죠. 문장 부호, 마침표 쓰는 방법, 마침표 찍는 방법, 물음표, 느낌표, 문장 부호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2019년 출제 대비가 되는 거죠. 자, 문법은 하고 우리가 문학을 넘어가도록 하죠. 문학 보세요. 올해 서방직에서 문학은 주제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주제 찾는 문제인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3요소 중에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 물론 구성의 3요소입니다만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제가 나왔으니,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주제가 나왔으니 이제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물들의 종류, 그리고 배경의 역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소망제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점, 올해 시점 문제 출제되지 않았죠? 시점 문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세 가지를 유념해서 소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시를 보죠. 운문은 계속 똑같아요. 시의 정서, 시의 태도, 시상 전개 방식, 이런 계속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화자의 정서, 슬픈지 괴로운지, 사랑하는지 미운지 죽이고 싶은지, 이런 정서. 태도로 한다면 예찬적 태도, 비판적 태도, 달관적 태도, 그리고 의지적 태도, 체념적 태도. 이 두 가지.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냐, 아니면 공간의 흐름이 있냐, 아니면 선경 후정이냐, 아니면 시선의 이동이냐, 또는 연상작용이냐, 이런 기본 이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오히려 기본 이론을 먼저 바탕에 대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를 접근하셔야 되겠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매년마다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문제니까 이 파트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문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 파트, 하나는 지문 파트입니다. 이론 파트는 뭐냐면, 비문학 하면 딱 나오는 이론이 있죠. 설명 방법이에요. 우리 다른 말로 글쓰기 전략이라 그러죠.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인용, 묘사, 확인, 지정, 서사, 과정, 인가, 열거는 아니고 논증. 자, 이런 이론 하나랑, 또 우리 다음에 또 있죠. 추론 방법, 연역 추리, 귀납 추리, 그죠? 또 귀납 추리 중에서 유비 추리, 또는 또 3단 논법도 우리가 연역 추리에 포함될 겁니다만,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추리에 관련된 문제가 또 이론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정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지만 오류가 있죠. 우물의 독불이기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오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론은 글의 전개 방법이라든가 추론의 방법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론이고, 나머지 지문 분석이죠. 지문 분석은 지문을 탁 던져두고 다음 중 윗글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또는 안에 숨어들은 유추를,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 분석은 출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비문학 지문을 같이 읽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론은 최소한 글쓰기 방법 이론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아까 한자성어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학과 함께 연동해서 공부하셔야 되지. 문학 따로 한자성어 따로 공부하시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한자성어가 된다 이 얘기예요. 뭐 짧은 시간 안에 세밀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남다고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대략적이나마 앞으로 우리가 2019년도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향에 따라서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어떤 흐름과 똑같습니다. 먼저 기본 수업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 수업은 2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정독하셔야 돼요. 기본 수업은 우리 주 교재를 가지고 엄청 책이 많잖아요, 그죠? 주 교재를 가지고 정독하는 거 한 번. 두 번째는 능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내가 고등학교 때 국어가 최소한 한 등급이 좀 낮지는 않았어, 국어 문법을 좀 했었어 싶으면은 한 번 정독하시고 한 번은 부분독, 발췌독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볼 때는, 즉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나 국어가 좀 약한 것 같아 하는 2번 정독하셔야 돼요. 기본 주제는. 자, 2번 정독하셨죠? 다음에는 심화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심화 수업이 뭐냐면 문학 작품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특히 소방직은 문학 문제가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학이 변별력을 갖춥니다. 문학을 하면은 이제 90점이 넘는 경우가 있죠. 문학을 못하면 7, 80점이에요. 그래서 문학에 따라서 내가 90을 넘느냐, 90 아래냐, 85를 넘느냐 차이 기준이 바로 문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한 학생들 같아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는 점수가 좀 높이 필요하니까 특히 문학을 좀 신경 더 써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교재가 끝나고 나면 문학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분석을 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이 기본 수업 때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을 보면서 한번 적용시켜보는 단계가 되겠죠. 이게 심화 수업이라 그럽니다. 자, 다음에는 그 심화까지 문학까지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된 것을 다 분석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봐서 소방직 기출문제뿐만 아닙니다. 어차피 시험 우리 공시 시험 문제는 소방직만 나오는 문제, 국가직만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 존재하지 않아요. 국어는 다 똑같은데 난도만 다른 거예요. 난이도만 다른 거예요. 어렵냐 쉽냐 이 차이뿐이지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고 해서 소방직만 우리가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소방직 기출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국가직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국가직과 소방직은 1, 2년 차이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라든가 그리고 소방직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좀 남으시면 지방직까지 요 세 시험 정도를 계속 한 20회 이상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이제는 뭐죠? 이제 적용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 이 부분이 너무 약해. 예를 들면 나는 왜 자꾸 품사 자꾸 틀릴까? 나는 자꾸 시를 분석을 못하겠다 싶으면 이번에는 어떤 한 세트식 문제는 아니고 어떤 분야별 문제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의문 하면 의문만 계속 푸는 문제, 품사만 계속 푸는 문제. 그 쉽게 말하면 달구는 내 몸을 수련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 우리 저걸 보다 엔제 뭐 우리가 만든 교재는 엔제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용 모의고사가 있겠죠. 동용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계속 달구면서 풀었죠. 집중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세트가 완성이 된 예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이걸 동형 모의고사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상, 실제 소방직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한 세트씩 몇 회 분량을 푸는 게 동형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 특강입니다.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차피 국어는 계속 변합니다. 문법이. 새롭게 바뀐 문법이라든가 또는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언급 같은 걸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마무리 특강인데, 물론 수업은 저는 마무리 특강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 마무리 특강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죠.
다시 기본서를 다시 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다시 꺼내서 아까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오류에 빠진다고 그랬죠. 공부를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어려운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십니다. 어려운 것만 자꾸 기억하려니까 나중 시험 딱 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어려운 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감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소방직 문제를 보면 기본적인 걸 더 많이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한 달 정도 남겨두고는 그래 나 문제 다 필요 없고 다시 1장부터 펼쳐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혹시 내가 빠진 게 없나 싶은 것만 점검해 본다는 심정으로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아 맞아 문학의 종류 이런 게 있었네, 와 전기문의 특성 이런 것이 있었네, 또 언어 유의 종류가 4가지 있었네, 이런 게 있었다, 맞아 배웠어 기억나, 살짝 넘어서 마무리 정리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좀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요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요약을 했죠. 근데 이 말은 요약이지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반거들충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거들충이는 뭐냐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중간 포기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의욕적으로 처음에 열심히 덤벼들다가 나중에 점점점 지쳐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욕심 부린 다 서서히 시동 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본 교재 읽을 때는 외운다는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는 아 요거는 강조하셨으니까 외우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대로 서서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대로 기본 다음에 심화 다음에 기출문제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집중 다음에 모의고사 요 순서대로 쭉 나가셔서 그 리듬감을 계속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거들충이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도 출제 경향과 2019년도 앞으로의 예상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